강경원 선수, 와, 예. 박인정 선수, 저 라스베가스로 다녔어요. 제이 커틀러가 다니던 센터였어요. 거의 뭐 장성엽 선수보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네. 토익 공부를 했죠. 한슬기 선수 아시나요? 한슬기, 김성준 양대 산맥이었는데 일반부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포입니다. 머슬라디오 46번째 설기관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촬영에 앞서서 또 소독이나 이런 그 방역 지침을 좀 지키고 했기 때문에 마스크는 좀 벗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설기관 선수님, 저희 보디빌딩 구독자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트포이 채널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동탄 왕팔 설기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기관 선수님을 좀 모셔봤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머슬라디오를 진행할 때 첫 번째 질문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운동을 어떻게 하다 시작되는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설기관 선수님을 조사하다 보니까 고등부 시절 때부터 시합을 나간 이력이 또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디빌딩을 알고 운동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런 뜀박질이라든지 이런 운동 능력들은 사실 좀 좋았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운동 능력은 좋았다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던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이제 동계 훈련으로 헬스장에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너도 헬스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때가 고등학교? 아니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는 이미 부산시 대표 수영 선수였고,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했던 친구예요.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장애인협회 수영 감독 이렇게 아직까지도 종사를 하고 계시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해주실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뭐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관련돼서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보디빌딩이란 개념을 알고 헬스를 시작하신 건 아니겠네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헬스. 그때는 오히려 보디빌딩이 아니라 육체미가 더 가까웠어요. 네. 설기관 선수님께서 운동을 하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운동하던 정확하게 지금 연도가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예, 굉장히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갈 때. 그 조남훈 선수님을 머슬라디오 촬영하면서도 그 옛날부터 헬스장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헬스장 분위기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당시는 일단은 지금 제가 다니는 스포인이라든지 짐다운짐 이런 센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입기구 위주의 이런 굉장히 고퀄리티의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수입기구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거의 모든 제품이 이제 국산 제품이었고 그리고 딱 필요한 것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따닥따닥.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네, 맨발로.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오히려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친구 따라서 헬스를 시작하시다가 보디빌딩을 아셨기 때문에 예, 보디빌딩을 고등부 시합을 나가신 거고. 그렇죠. 혹시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자체를 보디빌딩으로 가실 계획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나가신 건지? 아니요, 대학교를 보디빌딩으로 갈 수 있다는 자체도 잘 몰랐었어요. 몰랐고 제가 운동을 좋아했고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운동을 되게 좋아했던 학생으로서 헬스를 접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깡마른 체형이었어서 운동도 잘하고 나름 팔씨름 같은 거 하면 지지 않는 근데 힘도 좋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너무 말라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목욕탕 같은 데 아버지랑 가면 너 이렇게 말랐냐 저 모르는 분이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뼈가 이렇게 또독또독 튀어나와 있으니까 등뼈가 눈에 좀 잘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말랐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말랐냐? 너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터라 이 헬스라는 걸 접했을 때 좀 힘도 더 세지는 걸 느끼고 근육이 조금 더 붙는다? 이런 힘이 세지니까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운동에 되게 매료됐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선수 뭐 시합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단지 헬스라는 거에 이제 빠져서 좋아서 운동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뭐 이제 발령이 나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도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운동이 너무 좋은 나머지 체대를 가고 싶었고, 고등학교 자체를 이제 체육. 네, 그래서 체대를 가고 싶었던 상황에서 체고를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제 체고 진학을 알아봤더니 시도 대회에서 전국 대회 또는 시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성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아, 고등학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제가 알아본 고등학교가 서울 최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때 바로 알아봤어요. 그때가 2000년도 아니다, 죄송해요. 첫 시합이 2001년이라고 돼요. 2000년도 맞아요. 2000년도. 2001년도는 제가 고3 때 성적을 냈던 시합. 전국 규모의 성적을 냈던 시합이고 2000년도가 제일 첫 번째 시합이에요. 2000년도 4월 달에 알아봤더니 그 미스터 부산이라는 시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사실 참가 신청 기간이 지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학 문제로 이제 출전을 하기 위해서 협회에 물어봤더니 좀 허용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첫 시합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어떤 일련의 코치라든지 선생님이 계셨는지 아니면은 뭐 정보를 찾아서 직접 준비를 하신 건지. 그때 당시는 제가 청소년회관에서 운동을 했었고. 청소년회관. 네, 청소년회관에서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는 코치, 뭐 트레이너, 뭐 시합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코치님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회관에서 근무하던 코치님께서 아는 지인분이 시합 출전하는데 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뭐 포즈를 알려줄 수 있다 해서 그쪽으로 이제 한번 옮겼었어요. 기초적인 시합에 대한 조언과 포징을 배우고 그럼 첫 시합을. 그래서 포징을 배우고, 그리고 뭐 식단을 뭐 계란 먹고 뭐 고구마 먹고 이렇게 해라. 그 당시엔 닭가슴살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진짜인가요? 그렇죠. 닭가슴살 구하기가 힘들었죠.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은 편의점에만 가면 이렇게 다 그냥 쉽게 전자레인지 데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구입을 했던 걸 기억이 나요. 계란을 위주로 또 식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계란 먹고 뭐 바나나 먹고 고구마 먹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구독자층 분들 중에서 요새 헬린 분들도 유입이 좀 많으신데,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운동 1년차 만에 얻은 결과물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운동 시작 전에 체중이 어느 정도였고, 운동을 1년 정도 해본 결과에 얼만큼 올라가는지. 너무 오래전 얘기라. 사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제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체중이 아까 마르셨다고 되게. 56kg? 7kg 정도 나왔어요. 56kg. 네. 키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키에 56kg, 7kg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어렴풋이 1, 2kg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나갔다. 한 6, 7kg 정도 가까이. 5, 6kg? 네, 뭐 4, 5kg? 그 정도? 증량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초의 입상 결과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최고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서울 최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디빌딩 시합을 나갔다고 하셨는데, 고2 때. 네, 고2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또다시 시합을 뛰시게 된 거는 보디빌딩 자체의 매력을 느끼셔서 하게 된 건지.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가 시합에 대한 경험이 고2 때 생겼고, 비록 근데 제가 3위를 했어요. 나가서 바로 3위를 했는데 그 성적으로 최고를 가지는 못했어요. 보디빌딩이란 종목을 뽑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름 이제 선수로서의 자부심 같은 게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고 이 운동으로 시합을 나갔고 입상까지 했으니 저는 이 보디빌딩 선수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 운동으로 대학을 진학해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3 때는. 그리고 고3 때 시합을 뛰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설기관 선수님 하면 워낙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님이고 결과를 계속 증명하시는 선수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좀 남다르게 타고나서 뭐 모두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우승을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지는 못한 걸로 제가 네, 한 번도 못했어요. 네. 네. 그때 당시 시합을 치르면서 같은 네. 또래 학생들의 이런 몸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계시나요? 저도 상위권의 성적을 내긴 했는데 물론 저보다 굉장히 좋았던 선수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부에도. 와, 어떻게 몸이 고등부에 저렇게 좋지 하고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한슬기 선수 아시나요? 예, 알고 지금 잘 있습니다. 모르. 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그 한슬기라는 어마어마한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당시에도 헤비급이셨나요? 그 학생부에서는 헤비급이었죠. 오. 플러스 80 체급이었죠. 그리고 김성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나바도 네, 이번에 맞아요. 나오셨던 예. 그 한슬기, 김성준 양대 산맥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한슬기 쪽이 많이 우세했죠. 네, 왜냐면 뭐 체형적인 이런 자연미라든지 굉장히 불꽃 같은 커리어를 또 보내신 분으로 네. 유명하고 저는 충계 보디빌딩 대학 충계 전국 고교 시합을 나갔을 때 네. 그때가 두 번째 전국대회였는데 일반부인 줄 알았어요. 그 같은 친구는 또래가 그 친구가 아니라. 일반부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에 뭐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더 좋아 보였어요. 일반부 선수보다. 네, 일반부에 나갔던 선수보다 그 친구가 더 좋아 보였었어요. 네, 진짜 거의 그랑프리를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느낌. 거기 나온 전체 선수들을 통틀어서 제 눈에서는 제가 봤던 시선에서는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걸로는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많이 사실 자극을 많이 받았죠. 두 번째 대회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자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적을 통해서 혹시 그 보디빌딩으로 진학을 하신 건지 이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르게 대학을 진학을 하신 건지. 우선 대학을 보디빌딩으로 진학은 한 게 맞고요. 단지 보디빌딩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당시에. 네. 예. 그 수시로는 용인대, 중앙대 단 두 군데였었는데 한 명씩만 뽑았어요. 와, 이거는 한 명씩만. 그래서 이제 저는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예. 당연히 지원을 했지만 이제 뭐 떨어졌고 그리고 정시에서 넣을 수 있는 학교가 한 군데. 네, 경희대학교. 수능을 같이 봐서 수능을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다군이었고 가군, 나군에는 보디빌딩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구나. 네. 제 기억으로 그런데 아마 뭐 조금 조금 낮췄더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에도 사실 수능 40%, 뭐 실기 60% 이런 식으로 다 수능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갔던 거고 오롯이 이제 시합만 뛰어서 그 시합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당시에 없었어요. 말씀하신 또 그런 바디빌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커리어를 현명 선수의 커리어를 보니까 대학 때 시합을 뛰신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의 그런 공백이 네. 존재를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그 일반부의 그런 문턱 이제 대학생이 되시면 제가 알기로 일반부 시합을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일반부 시합을 뛰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일반부 시합을 뛰어보지 않았죠. 대학부 시합을 네, 대학부 시합을 단 한 차례 뛰고 예. 사실 그 한 차례도 학교에서 약간 강요가 있었어요. 네, 시합을. 왜냐하면 경희대에 보디빌딩으로 이제 들어온 저희 사실 특기생은 아니에요. 예. 근데 보디빌딩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가 11명, 제가 알기로 11명 정도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뽑았죠. 근데 그 11명 중에 시합을 나가려고 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운동을 엄청 시키겠지. 그럼 그때 되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수능 본 이후에는 조금 운동을 좀 쉬자. 예. 가면 너무 힘들 테니까 이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뭐 아무도 케어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주변 동기들 분위기도 이 보디빌딩 해서 뭐 사실 저는 그 실업팀이라는 존재도 잘 몰랐어요. 당시에 실업팀 네. 존재도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뭐 실업팀에서 연봉이 뭐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몰랐고 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잘 모르죠, 학생일 때는. 근데 이제 친구들 말이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디빌딩으로. 네, 보디빌딩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다른 거를 해야 된다는. 대학교를 가셔서 오히려 현실을 좀 마주하게 그렇죠. 되셨는데 그렇게 대학부 시합을 뛰신 다음에 그 기나긴 공백 동안은 보디빌딩을 꾸준히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 대학부 시합을 마지막으로 뛰고 현실적인 제 체중 예. 저는 비시즌 때 66kg, 7kg 아, 그 당시에. 네, 넘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70kg를 한 번도 70kg의 체중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었어요. 노력은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 68kg 정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당시. 네, 네,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으니 사실상 일반부에서 저 정도 키로 그때 당시 60kg 선수였거든요. 예. 60kg를 나가기에 승산이 없었죠. 60kg 체급의 선수들의 보통 그 당시 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량이 꼭 좋으신 분들? 거의 뭐 장성엽 선수보다 그 장성엽 선수 정도? 그러면은 설기관 선수님은 그 정도의 장신의 키로. 저는 장신이었죠. 저 일반부 시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65kg 뛸 때 거의 제가 제일 컸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실의 벽을 마주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그래서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또 군대. 국방의 네.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신체 건강하니 가야 되는데 사실상 체중도 늘지 않고 보디빌딩으로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태에서 군대를 늦출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가는 게 낫다는 선택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더 운동을 좀 하려고 왜냐하면 군대 가면 모든 거를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가서 하고 싶은 그래도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네. 그렇죠. 네. 선수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사실 공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잘해낼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뭐 은퇴 아닌 은퇴였죠. 와, 그 기간 동안이. 네. 저희가 이제 설기환 선수님을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님으로서 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현실의 벽을 마주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오랜 기간 거의 10년 네. 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시합 없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네. 일단은 군대를 2년 갔다 왔고요. 네. 군대를 갔다 와서는 또 1년 정도를 제가 그래도 뭐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좀 하면서 학비도 좀 벌고 사실은 군대에서 2년 고생을 하고 바로 학교로 복학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그죠? 너무 또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서 1년 네. 정도를 휴학을 하면서 제가 뭐 좋아했던 운동이고 뭐 잘할 수 있는 운동인 그 헬스 네. 이쪽으로 트레이너 생활을 1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교에 이제 등록비를 좀 마련을 했고 그리고 또 학교를 1년 다니면서 또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그러고 나니 이제 3학년이 되잖아요. 졸업을 이제 그럼 좀 생각을. 졸업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직업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 당시도 체대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별로. 거의 다 뭐 보험을 한다든지 뭐 영업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졸업하고 뭔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좀 기반을 다져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어학연수를 1년 정도 다녀왔어요. 이거 어학연수를 네.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럼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이제 평범한 삶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반 회사에서 꽤 오래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장기 근무를 하셨고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컸죠.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하셨으면 저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안정적인 삶을 사셨던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까 선수로서는 약간 거의 은퇴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는데 네. 운동은 그럼 그때도 놓지 않으시고 하셨는지? 아니 운동 못했죠. 운동도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운동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나 네. 아니면 어학연수 갔을 때 할 게 없으니까 네. 체육관 등록을 해놓고 가끔 그냥 가는 정도. 와, 그러면 정말로 말 그대로 보디빌딩을 잠깐 내려놓으시는. 네, 그냥 아예 그 보디빌딩이란 자체는 그냥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운동. 네, 그게 다였어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 제가 어학연수를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아세요? 그것도 저 라스베가스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거기서
센터를 가끔 다니는 센터를 어디를 등록했냐면 제이 커틀러가 다니던 센터였어요. 라스베가스 애슬레틱 클럽이라고 예. 굉장히 한 8군데 정도 그 이제 뭐라 해야죠? 지점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상상해도 그렇게 넓고 크고 좋은 기구들이 많은 그런 센터 제가 다녔다는 게 예.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제이 커틀러 현역 시절 아닌가요 그 당시? 아마 그랬을 예, 텐데 저는 시절에- 몰랐어요. 아, 그런 사람들에서. 근데 가면 와 몸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이 커틀러도 실제로 계신.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저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네.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예. 네. 근데 아마 지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그 1년이 너무 행복했겠죠. 운동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는 취직을 하신 건지. 갔다 와서는 네.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네. 어학연수만 다녀온 걸로는 안 되잖아요. 예. 뭔가 토익이라든지 예, 토플에서 맞습니다. 있어야 예. 되는데 토익 공부를 했죠. 예. 토익 공부를 강남 쪽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마치 제 인생 같은 이야기를 비슷해요? 저도 그냥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네. 어학연수는 아니지만 네. 영어 공부하고 뭐 이런 네. 취업 준비하는 모든 취업 준비생의 그런 전철을 밟으셨다는 게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상상이 했어요. 안 가서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속 학원 다니면서 이제 토익 시험도 받고 예. 근데 뭐 제가 어릴 적부터 뭐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라 예. 뭐 700점대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근데 뭐 학원 선생님들은 뭐 이게 뭐 공식이 있다 뭐, 네. 뭐 계속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그 토익 시험도 보고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경찰 공무원 쪽으로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고 예. 사실상 분위기 자체가 취업이 힘들다는 그런 분위기인 상태에서 네. 그 갑작스럽게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할 때 관장님이셨던 예.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센터를 좀 맡아서 운영을 해줄 수 없냐라는 제안을 또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 네, 취업 준비하는 와중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좀 이제 거절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좀 아버지랑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했어요. 아버지께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뭐 네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일이고 운동이고 하니까 하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결정을 한 거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업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디빌딩 운동을 네. 또 하게 된. 아니에요. 그게 2009년도 얘기인데 아직도 예. 2009년도에 그 센터를 운영을 할 당시에 그 센터가 기존 회원들이 거의 바닥을 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센터 관리가 아예 안 된 지 한참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예. 일단 제가 그거를 맡아서 하기로 했으니 이 센터를 살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제가 관리를 다 했고 근데 집에서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헬스장 바로 위층이 고시원이었단 말이에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제가 뭐 오픈하고 문 닫고 회원 네. 관리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일만 했어요. 운동은 거의 못했어요. 네. 근데 1년 정도 하니까 다시 이제 회원이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나도 운동을 한번 해볼까? 나는 다시 한번 해볼까? 바로 운동을 하셨던 건 아니고 바로는 못 센터를 했죠. 살리기 네, 위한 그런. 네.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네. 더 큰 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게 제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알바생으로 들어왔던 동생이 일하기 전에 먼저 와서 운동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된다. 해라. 그럼 나랑 같이 한번 할래? 그렇게 돼서 저도 이 친구랑 같이 운동하면서 좀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어요. 네. 그때부터 그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백이 있다가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는 진짜 거의 2010년 20대 후반이 그렇죠. 거의 돼서야. 28. 그래 다시 시작하면서 보디빌딩에 대한 생각도 다시 나시면서 시합을 준비하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2010년 전에도 사실은 이 보디빌딩을 그만둔 이유가 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고 체중도
늘지가 않아서 그만둔 건데 네. 군대를 가니까 체중이 70kg가 넘어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체중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릴 때 먹고 살 수 있는 그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다시 한번 운동해서 시합을 다시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아, 은연중에 네, 하고 네, 계셨구나.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잊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예. 그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 보고 했던 그런 예. 삶을 저도 중3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예. 꽤 길잖아요. 예. 이 기간만 해도 제가 시합을 수십 번을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죠, 저는. 아, 그래서 언제든지 직장 생활을 빨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안정적인 삶이 되면 다시 또 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스장을 1년 운영을 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혔을 때 다시 이제 운동을 했고 이때 운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나도 다시 시합을 한번 나가보고 시합을 싶다. 목표로. 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사실 복귀전을 제가 서울 학생부 대표였거든요, 정부장. 예. 그래서 미스터 서울을 복귀전으로 잡아야겠다 하고 운동을 했었고 그 어느 정도 몸이 나왔는데 서울의 기간이 너무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광명시 보디빌딩 대회가 있었어요. 광명시장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9년 만에 시합을 나간 거예요. 65kg로. 아, 65. 체급이 그래도 조금은 오르신. 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60kg를 뛸 생각은 안 했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일반부로 나가기 위해서 키가 있으니까 예. 65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예. 이제 다이어트를 한 거고, 예. 그때 당시도 한 3kg 정도는 수분 조절을 사우나에서 수분 조절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65kg로.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과가 이제 체급 우승했고, 예. 그 전체 근육상, 전체 근육상. 네, 그랑프리전에서 2등. 아, 오랜만에 복귀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네. 받았을 때 굉장히 희열이 상상도 엄청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어느 정도 다이어트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잘한다고 이제 알려진 선수잖아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인생에서 가장 다이어트를 잘했던 시합이에요. 통틀어서. 네. 그때 임팩트가 좀 컸어요. 그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 중에 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와, 2011년에. 네. 갑자기 등장해서 예. 저런 근질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니 좀 약간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센세이션했다. 네. 이후 이제 실업팀이라는 존재도 아시고 보디빌딩으로도 이제 생계가 가능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은 언제부터셨는지? 그쯤이었어요. 2011년. 2011년쯤. 그래서 2011년도에 첫 시합 뛸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잘 몰랐는데 예. 그 시합 1등을 하고 곧이어 미스터 서울에서 이제 1등을 또 했어요. 연달아서. 네, 예. 1등을 했고 그 다음으로 저는 사실 미스터 서울 한 3등 정도 예상. 나가기 전에 첫 시합을 그러니까 그 광명시 대회를 나가보기 전에 네. 한 3등 정도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목표로 잡고 했는데 광명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좋다 해주시니까 내가 좋나?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다리 잘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들 이렇게 다리가 갈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좋다 해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저러지? 광명 이제 실업팀에서. 아니 광명시 그 시장배 대회에서. 예. 네, 그러고 이제 미스터 서울 나가서 1등하고 이어서 미스터 코리아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65kg로 일반부로 처음으로 미스터 코리아를 2011년도에 나갔는데 예. 그때 2등, 3등 하셨던 분들이 실업팀 선수였어요. 와. 예. 그때 실업팀 이런 소속이 없이 그냥 없이 이제 출전해서. 제체육관 이름으로 예. 출전을 했는데 1등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주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네, 맞아요. 실력을 증명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는 오런 오퍼들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퍼는 없었고 예. 그때 그렇게 이제 성적을 내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네, 됐다. 미스터 코리아 65kg를 1등을 하니 그 체급의 아시아 선수권 그 선발전이 같이 치러진 거였는데 제가 체급 1등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준비를 하라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가대표가 돼서 시합을 나갔고 그 이후에 체전을 뛰라는 그 제안이 왔었어요.
서울에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운동 첫 번째 시합 나가기 전에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예. 한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9월 24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나 시합 한번 나가도 돼? 했는데 와이프가 최전이 그때는 10월쯤 그때는 10월 10, 와. 10일 뭐 이때쯤이었어요. 결혼 한 달. 그 9월 24일이니까 사실상 뭐 열흘, 14일 뭐 이 정도 와. 갭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 결혼을 하기로 해가지고 네, 그쵸.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좀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미쳤다. 이거는 엄청난 너가 기회인데. 체전을 나가야지 체전 성적으로 실업팀을 갈 수가 있는데 네가 이 기회를 너가 지금 코리아에서도 성적 내고 이런 몸들을 보면 체전에서도 어쩌면 3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네가 이거를 포기하냐? 결혼을 미뤄라.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저는 일반인 입장으로 결혼을 미루는 게 이해가 안 결혼을 미뤄라. 가는데. 예. 뭐 아니면 예. 이제 결혼식은 하되 신혼여행 가지 마라. 일단은 시합을 준비하고. 시합을 준비해서 체전을 나가라. 근데 사실 거기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저는 결혼이 우선이었고 예.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합만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안함도 컸고 아. 예. 와이프가 웨딩드레스 고를 때 저는 못 가줬어요. 시합 준비하고 센터에서 근무해야 돼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되게 미안했고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체전은 포기를 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아쉬워하고. 네, 2011년도 체전을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어디 실업팀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데 없나 한번 알아봤죠. 네. 그랬는데 이제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한 군데는 그 경기도 수원 쪽이었고 예. 한 군데는 인천. 근데 아무래도 수원 쪽은 연봉이 조금 낮았고 예. 도민체전이라는 것도 뛰어야 됐고 예. 근데 인천은 연봉이 조금 높았고 그리고 좀 어떤 안정적인 팀이었고 인천 시설관리공단이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당시에는 어떤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강경원 선수, 와, 예. 박인정 선수, 예. 네. 그리고 지금 그때 같은 팀은 아니었는데 그 전년도에 뭐 장재우 선수라든지 뭐 김영범 선수 뭐 이런 선수도 예. 있었고요. 근데 저랑 같이는 없었는데 강성원 선수, 예.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네임드 선수들이 있었어요. 인천이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든데. 예, 저도 굉장히 그 팀 중에서 힘이 있는 팀이라고. 네. 선수들도 좋고.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원 쪽으로 선발전을 뛰긴 했는데 제가 인천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수원 선발전 뛰자마자 그럼 계약하자라는 연락이 왔는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 인천 쪽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천 그 팀에서는 경량급 대표로 거의 이제 그쵸 65kg 뽑은 네. 느낌이겠네요. 그때 당시 65kg급이 강성원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저한테 운이 너무 좋았던 게 그 선수가 70kg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 해에 70kg로 올렸어요. 그래서 65kg 자리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조남우 선수님 편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팀이 있으면은 보디빌딩이 어떻게 팀 스포츠가 돼서 전체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보디빌딩은 사실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개인 스포츠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팀에 대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 운동을 할 때 이제 뭐 같이 한다거나 이런 팀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팀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인천 인천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이런 시간대가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디빌딩은 좀 개인적인 운동이기도 하고 약간 용병의 느낌으로 타 지역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훈련을 하는 게 맞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주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해서 인천 시설관리공단 그 문학경기장 그 당시 거기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제가 이게 설기환 선수님을 제가 사실은 꽤 오래전에 알게 된 게 어떤 제 아는 지인분이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전국체전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가 아마 2015년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선수가 있다 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그때 보디빌딩을 알긴 알았지만 너무 이렇게 몰두해서 아는 게 아니라서 사람 몸이 이렇게까지 뭐 근육이 갈라질 수 있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 2015년 당시 때는 이제 설기관 선수님은 여전히 인천시설공단에서 활동을 하시던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인천시설공단은 1년 있었어요. 1년 잠깐 있으셨네. 네, 1년 있는 동안에 제가 그 뭐 전국대회에서 1등도 하고 예. 전국체전에서 처음 나간 체전에서 2등을 해요. 예. 금메달을. 그래서 이제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아. 대전 팀이죠. 대전 팀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인천에서 오래 있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혼집이 서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깝고 더. 예. 근데 인천에서 훈련을 하러 나오라고 이제 하니까 사실 지하철 타면 2시간, 2시간 반. 아, 그죠. 네, 그렇죠. 차를 타고 다니면 너무 졸음운전해서 힘들고 예. 이런 상황이어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신혼집. 서울 신혼집을 6개월만 살고 예. 인천으로 이사를 갔고 인천에서 오래 있을 생각으로 운동을 했는데 2등을 하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연봉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는 가야죠. 네, 예. 그래서 좀 와이프랑 좀 상의도 했고 예. 혼자였으면 어쩌면 저는 남아있으려는 생각도 컸어요. 왜냐하면 그 2배를 제시했지만 인천에서도 어느 정도 그 연봉을 올려줄 수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공단이라서 올릴 수 있는 상한 제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맥시멈을 잡아도 그 제한 주신국과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대전으로 이제 팀을 옮겨서 활동을 하시던 당시 제가 그 사진을 본 네, 맞아요. 대전에서 제가 3년 정도 활동했어요. 2013, 14, 15년도. 지금 경량급을 대표하는 이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네.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가신 이력들이 있으십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는 이제 체급전보다는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으로 출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클래식 보디빌딩은 그러면은 세계 선수권 대회를 목표로 출전하게 되신 거지 그 전에는 원래 체급전을 치르시다가 그러니까 클래식 보디빌딩이 어느 정도 이제 생겨나고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가 2012년도 네. 때였는데 제가 사실 체급 경기로 세계 선수권 나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했던 상태였어요. 네. 워낙 좋으신 선배님이 많았고 그때 당시 송재필 선수님, 와. 송정인 선수님 이런 분들이 65kg에 그렇습니까? 네 계셨거든요. 그 65kg. 65kg 뛰셨어요. 저 지금 상상이 안 왕팔 가는, 왕팔 하면서 팔이 좋다고 하는데 송재필 선수님 팔 아시죠? 알죠. 네. 예. 65kg에 그런 팔은 없었거든요. 지금 IFBB 프로시잖아요. 네 맞죠. 와, 네. 그분이 65kg라고 하니까 네, 상상이 안 그쵸. 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70kg를 나와도 충분히 1등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더 완벽하고 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65kg까지 빼고 나온 상황이라 입이 벌어지는 컨디션이에요. 네, 제가 65로 세계 선수권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네. 이제 키가 제가 이제 딱 169점 몇 정도 되는데 예. 제일 낮은 체급의 클래식 보디빌딩이 168이에요. 예. 근데 168의 기준이 68kg예요. 그러면 아주 좀 좋은 체중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65kg를 뛰는 예, 선수니까 키는 사실 68이 넘어가지만 체중은 훨씬 미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클래식 보디빌딩이 나갈 수 있는 저한테 맞는 체급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도전을 했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체급 1위를 그 클래식 체급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처음 나갔을 때 2등을 했어요. 2등을 처음 나가셨을 네. 때는 그때 당시 1등이 강성원 선수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1, 2등을 네. 인천에 같이 계셨던. 네, 맞아요. 같은 팀이었고 네. 이제 같이 나가서 1, 2등을 굉장히 사실 몸이 좋아서 뭐 1, 2등을 한 거긴 하지만 네. 같은 국가에 1, 2등을 주는 게 사실 흔하지 않죠. 네, 흔하지 않거든요.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그럼 나가서 1위를 하셨을 때는 그럼 제가 세계 선수권 1위는 예. 2014년도로 기억해요. 2014년 2012년도가 첫 번째 세계 선수권이었고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같은 팀 강성원 선수가 1등을 했고 예. 그 다음 해에는 강성원 선수가 시합을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이란 선수한테 졌어요. 네, 2013년도에는 이란 선수한테 지고 예. 2014년도에 그 세계 선수권 직전에
아시안 비치 게임이 있었어요. 푸켓에서, 태국에서. 그때 그 이란 선수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한테 제가 또 졌어요. 근데 물어봤죠. 너 세계 선수권 나오냐? 근데 나온대요. 두 번 연속 진 진짜 상태에서. 실망이 컸죠. 예. 그러니까 상심이 컸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미 심적으로 지고 들어가면 예. 어떻게 이깁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꼭 이겨야겠다. 내 몸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 진짜 정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시안 비치 게임 나갔을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잘 만들고 뭐 누구나 다 열심히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2014년도에 그 세계 무대에서 같이 섰어요 그 친구랑. 예. 근데 그 친구는 아마 저랑 반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방심한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 전에 이전의 시합들보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1등을 하고 그 친구가 2등을 했죠. 사실상 그 전국 대회에서도 이제 많은 우승을 하고 예. 네.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예, 지속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지킬 것인가. 원래 국내에서는 이제 체급전을 뛰신 거고 이제 네. 세계 대회에서 클래식을 뛰셨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체급에서 계속 1위라는 성적을 기록하셨는데 사실 설기관 선수 하면은 세 체급의 우승을 하는 전국 대회에서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대단한 일인데 체급을 올리시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65에서 70으로 올리신 게 1차적으로 올리신 건데. 우선은 팀에서 권유가 있었고요. 팀 자체에서? 70으로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권유가 있었고 저 자신도 매년 제가 2011년도부터 65kg를 뛰었는데 2016년도까지 예. 65kg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간 훈련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붙었고 예. 65kg까지 빼는 게 매년 힘들어지더라고요. 점점. 네, 점점 이거는 힘들어졌어요. 거의 똑같은 전차인 것 같습니다. 네. 체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진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근육량이 점점 밀도가 생기니까 마지막에 수분 조절을 제가 사우나로 뭐 보통 이제 3kg, 4kg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문득 궁금한 게 사우나로 3, 4kg의 수분을 날리려면 얼마나 있으셔야 되는 건지. 제가 한 4.5kg까지 이렇게 그렇게 날렸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한 7시 개인적으로는 한 7시간 정도 사우나를 왔다 갔다 네, 7시간, 6, 7시간 7시간으로 겨우 좀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회원들도 이제 출전시키면 사우나나 이런 네. 뭐 반신욕을 시켜보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정신이 위험해서 제가 일단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그 7시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저희끼리 얘기한 게 이제 네. 농담 삼아서 네. 야 우리 옛날에 대보협 전설에 대한 보디빌딩 협회 선수들이 뭐 사우나에서 반나절 있다가 누가 끌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쵸? 하면서 이건 설화가 아닌가 이거는 진짜 이건 실화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1, 2kg 빼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빼요. 예. 또 3kg까지도 한 3, 4시간이면 뺄 수 있는데 이제 한계치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한 15분, 20분 들어갔다가 나와도 체중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그러고 들어가도 땀이 이제 나오질 않아요. 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잡아 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잡아 뺀다는 게 거기서 잡아 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체처럼 들어 누워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요즘에도 이제 간간히 달리는 댓글 중에 이제 올림피아 오픈 바디빌더들이 잠깐 가끔씩 이제 수분 조절에 실패를 해서 수분을 좀 먹으면 몸 상태가 있는데 네네. 이제 옛날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거 한국식 사우나에 넣고 좀 가둬놓으면은 저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이제 보면은 가끔 놀라기도 하는데 예. 그쵸. 근데 그거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사우나를 진행하면 더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체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의 사우나는 오히려 컨디션이 좀 망쳐질 수가 있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그 정도까지 체중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월체는 혹시 팀 자체 내에서 허가가 안 돼서 그런 아니 허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월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수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선수로서 예. 자기가 꼭 해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팀이 중요하다, 팀 예. 전체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제 위에 체급 선수는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내 몸 빼기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월체를
한다? 같은 팀 선수가 이제 그러면 같은 팀 전체의 그런 성적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죠. 저는 계약할 때 당시에 이 체급에서 시합을 뛰어라 하고 계약을 한 선수인데 네. 자기 할 도리를 못한 거죠. 의무를 못한 거죠. 그러면 그 먹튀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뭐 어떻게 체급은 이제 그러면은 합의를 통해서 70kg로 이제 체급을.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너무 빼기가 힘든데 네. 사실 이렇게 죽을동 말동 진짜 마지막 그 16년도에는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전 잠시 쓰러졌었어요. 그 사우나에서. 그러고 시합을 뛰었는데 2등을 했어요. 네. 그 전년도에 1등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2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듯이 고생해서 시합을 나갔는데 내가 좀 석연치 않은 등수가 나오니 차라리 체급을 올려서 뭐 3등을 하는 게 예. 지금 뭐 이렇게 해서 2등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체급을.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거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뭐 수긍은 다 하고 받아는 드리지만 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섭섭함은 있잖아요.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채워지니 체급을 올려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전에 팀에서 먼저 좀 올라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해주셔서 네. 이게 맞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작년 미스터 코리아 네. 75kg 체급에서 아, 나오시게 됐는데 사실상 75kg보다는 좀 덜 된 체중으로 73kg 정도였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증량을 하시게 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75를 나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신청도 70kg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현재로서는 전국체전이나 뭐 미스터 코리아보다는 세계 선수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시합 국가대표로서 네. 활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세계 선수권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시합은 열리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마지막까지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계 선수권 날짜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스터 코리아라는 시합은 거쳐나가는 시합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대회에서 선발전 할 줄 알고 예. 그래 체중을 조금 이제 완전 뺀 상태는 아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미 70kg에서 우승을 했는데 또 70kg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한 체급 올려서 또 그 체급에 대한 도전을 해보고 또는 이제 그랑프리에 대한 도전까지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올라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65kg에서 70kg 올렸을 때 제가 좀 빼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또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0kg까지 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근육의 밀도가 쌓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70kg의 시합도 2017년부터 했으니까 17, 18, 19, 거의 20, 3, 4년, 4년으로 그 기간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중에 자꾸 제한을 두지 않고 운동을 하니까 이게 좀 올라가는구나.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몸 좋은 전국체전 선수들이 많잖아요. 10년 전부터도. 근데 이 선수들은 그 실업팀에 계약한 체급이 있기 때문에 그 체급을 나가야 되는 의무 때문에 계속 그 체급만 유지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더 올라갔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남은 선수님 편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또 이제 75로 계약을 했는데 80 해서 실업팀에서 별로 좀 달가오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 실업팀에서 체중을 보고 그걸 데리고 온 선수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체중을 맞추는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3년째 지금 실업팀이 없는 상태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그러니까 실업팀이 없어졌을 때는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운동 그만둬야 되나?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연봉이 안 나오니까 시합은 못 뛰나? 이런 이제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실업팀이 없어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운동하니까 내가 내 체중을 딱
이걸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뭐 잘 먹으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개근질닷컴 고등빌드 할 때 네. 그 카메라 밖에서 설경환 선수님이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는데 네. 체급을 정하지 말고 너의 그렇죠. 최고의 몸을 나가라. 왜 지금 체급을 제한하냐. 맞아요. 이렇게 네. 하시는 얘기를 듣고 옆에서 아 이게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시구나. 사실은 그때 뭐 실업팀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니까 네. 저희도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는 실업팀에 계신 것도 아니고 네. 커리어 정점이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커리어 정점에 있는 위치까지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다양한 리그들이 있습니다. 뭐 사설 시합들도 있고 네. IFBB 프로리그도 있고 간혹 가다가 보디빌딩을 즐겨보시는 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설기관 선수님은 IFBB 프로 대전 도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고 한데 뭐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 물어봐 주세요.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사실 또 클래식 보디빌딩을 하기도 했지만 전혀 좀 비슷한 종목인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도 네. 키별 체중을 둬서 하는 종목인데 네. 거기에 좀 많은 분들이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